최근에는 이제 병합 요법 연구들이 두 개 크게 나왔습니다. 하나는 마리포사라는 연구고 두 번째는 플로라2라는 연구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 EGFR 표적 치료제가 4기뿐만이 아니고 수술 후에 1기부터 3기까지 그리고 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 3기 폐암까지도 다양하게 EGFR 표적 치료제들이 치료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영어가 좀 많은데요. 이제 왼쪽은 우리 이제 유럽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고 오른쪽은 이제 저희 한국분들이 이제 아시아 파퓰레이션에 해당되는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가장 흔한 돌연변이가 EGFR 돌연변이고 여기서는 31%라고 하는데 실제 논문에서 보면 50%까지도 굉장히 흔한 돌연변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돌연변이들이 있지만 보시면 이제 저희가 미국 권고안을 따르고 있는데 미수세포 폐암이 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암이 나오는 경우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바이오마커 테스팅이라는 부위 아래에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들이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카테고리 1이라고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1이 적혀져 있는 걸 보면 선암에는 EGFR 뮤테이션이 있고 ALK가 있고 최근에 이제 렌 돌연변이까지 카테고리 1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조직학적 아형에 따라서 크게 선암과 선암이 아닌 암을 구분을 하게 되는데 평평상피 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남성분들, 흡연자들한테 많이 생기고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EGFR ALK는 반드시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흡연에 의해서 암이 생겼기 때문에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선암이다. 흡연을 한 적이 없다. 또는 흡연을 아주 짧게 하다가 끊었는데 젊은 나이에 폐암이 생겼다 하면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이제 동남아 나라들도 보면 유전자 검사를 한꺼번에 다량으로 스크리닝을 잘 안 해요. 가장 흔한 것부터 좀 하게끔 되어 있고 연세안병원 같은 경우는 EGFR, ALK, 로스, BRAF, KRAS까지 이제 자동적으로 합니다. PDL1까지. 그래서 그 외에 흔하지 않은 돌연변이들은 사실 유전자 검사를 하지는 않고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인지 확인을 하고 선암인지 평평상피세포암인지 이제 구분을 하고 그 뒤로 이제 추가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PCR이라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NGS라는 겁니다. PCR은 이제 중합 효소 연쇄 반응 분석법이라고 해서 하나의 유전자 변이를 분석하는 데 적합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EGFR을 PCR로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유전자 변이를 한꺼번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NGS라는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NGS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법으로 그 검사마다 이제 그 회사마다 하는 검사들이 조금씩 다양한데 이제 500개까지도 검출이 가능한 이런 검사들도 있고 조직 또는 혈액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액체 생검과 조직 생검이 있는데 언제 액체 생검을 해야 되고 언제 조직 생검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이 있으면 조직으로 나가면 좋습니다. 다만 조직으로 나가는 경우 유전자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하는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과 보고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 기관 같은 3주 또는 4주까지도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액체 생검 같은 경우는 조직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혈액으로 이제 뽑아서 확인을 하는 과정인데 보통 2주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액체 생검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직 생검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거의 뭐 92%, 93% 정도 일치를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간혹 둘 다 나가는 경우도 있고 간혹 이제 조직 생검을 못하기 때문에 액체 생검을 했다가 나중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치 의견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EGFR 편이 비선세포폐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이제 오른쪽 보면 이제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보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런 표들이 다 영어로 이제 논문에서 다 따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EGFR 돌연변이가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실 EGFR 돌연변이가 있어야만이 이 표적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표적 치료제를 1세대, 2세대 쓰고 돌연변이가 생기는 게 이제 T790 돌연변이가 있다는 걸 2005년도에 알게 되었고요. 그 외에 이제 타그리소, 오지멀티닙을 쓰면서 내성 기전으로 C797S라는 돌연변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대부분의 앞단계는 1세대, 2세대 표적 치료제고요. 오지멀티닙, 타그리소부터는 이제 3세대 표적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1세대, 2세대와 이제 3세대 가장 큰 차이점은 뇌로 이제 투하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T790 돌연변이를 잡을 수 있다는 굉장히 이제 오지멀티닙 같은 약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사기 폐암이라고 하면 2020년 정도 보면 에즈번트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수술 후 보조 요법이라는 뜻이고 이제 수술 후에도 오지멀티닙, 타그리소라는 약을 쓸 수 있는 인디케이션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해서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가 단독 요법이 아닌 병행 요법으로 이제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EGFR 돌연변이가 있다면 이 돌연변이에서 결국 암이 생기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를 차단을 하면 저희가 이제 암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 더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아미반타맙이라는 이제 약이 있는데요. 이거는 EGFR 그리고 맷을 억제하는 약제로 여기 엑손 20번에 대해서 적혀져 있지만 19번 그리고 21번까지도 병합요법으로 승인을 받은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권고안을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결론은 EGFR 돌연변이 중에서도 19번, 21번 돌연변이가 있다.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 빨간색 박스에 표시된 대로 첫 번째 타그리소를 쓰거나 또는 아미반타맙과 리설티닙 또는 오지멀티닙 더하기 항암제로 이렇게 카테고리 1으로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즉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쓰도록 권고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랭라자, 레이절티닙이라는 약도 단독 요법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미국 권고안이기 때문에 레이절티닙이 빠져 있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네 가지, 총 네 가지를 써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 종양학회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환자분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 단독 요법인 타그리소와 더불어서 병용 요법인 아미반타맙, 리설티닙 그리고 타그리소 더하기 항암제 투약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병용 요법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마리포사라는 연구고요. 사기 폐암, 즉 수술적으로 절제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EGFR 돌연변이 19번 또는 21번이 있는 환자분을 대상으로 이 병용요법과 오지멀티닙, 타그리소라는 약을 직접 비교를 했습니다. 3상 연구였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연구고 이 연구의 목적은 이 약을 투여하고 나서 내성 기간 또는 사망 시점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지 보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커브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오렌지색이고 하나는 파란색인데 위에 있는 이 오렌지색이 병합요법입니다. 그래서 이 커브가 좀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지금 병원요법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타브리소를 쓰면 보통 18.9개월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약 16.6개월 정도였고요. 병원요법을 했었을 때는 23.7개월이었습니다. 즉 단독요법보다 병원요법을 썼었을 때 질병의 진행 시점을 그만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 마리포사 연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존 그 데이터를 봅니다. 질병의 진행, 사망 시점, 부작용 여러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전체 생존 기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미반타막과 리절티닙이라는 약을 병용을 했었을 때 위에 있는 게 이제 이 병용요법이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 그 생존 기간이 명확히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타브리소보다는 더 좋은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병용요법을 하면 질병의 진행과 전체 생존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은 약을 쓰더라도 왜 어떤 환자분들은 좀 반응이 좋고 어떤 환자분들은 생각보다 반응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분석을 하냐면 추가적으로 그러면 EGFR 도렐펜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좀 다를까? 또는 뇌전이 환자분들은 좀 치료 반응이 다를까?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전체 생존율에 대한 왼쪽의 커브를 보면 뇌전이와 EGFR 변이를 보는데 이 빨간색 왼쪽으로 되어 있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단독보다는 병용요법이 더 좋다라는 걸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뇌전이에도 효과가 있다.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번하고 21번 중에 21번이 L858R이 조금 더 반응을 안 하거든요. 이런 환자분들한테서는 병용요법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폐암 사기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죠. 어떤 환자분은 뇌전이가 있고 어떤 분들은 간전이가 있고 조금 더 덩어리가 병변이 좀 더 커서 증상이 좀 심한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저희는 고위험군이라고 부릅니다. 그 고위험군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이 연구에서는 간전이, 뇌전이, 그리고 우리가 유전자 검사하면 TP53이라는 돌연변이가 나오는데 이게 동반된 경우에는 예후가 조금 더 안 좋다라는 건 저희가 기존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이제 혈액에서 우리가 암세포를 보는 순환 종양 핵산 ctDNA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첫 진단 당시부터 검출이 되는 환자분들이 있고 또 아닌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되었을 때는 조금 더 고위험군이다. 또 보시면 퍼센트가 각각 조금씩 다르죠. 근데 이제 뇌전이는 약 37%, 간전이는 한 16%, TP53은 약 5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커브 결과들을 보여줄 건데 단독요법은 파란색, 병용요법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이 위에 있고 위에 있다는 거는 좋다는 얘기고 뇌전이가 있는 환자들, 뇌전이가 없는 환자들 모든 분에서 병용요법의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숫자는 이제 우리가 질병의 그 진단과 더불어서 치료를 시작한 시점에서 내성이 생긴 이 시점까지 이제 개월수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전이가 없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병용요법을 했을 때 27.5개월이고 단독요법은 19.9개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뇌전이가 있는 환자는 조금 더 기간이 짧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임상적으로 이 환자를 치료를 할 때 고려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간전이가 있고 없는 환자분들에서 결국은 병용요법이 좀 더 좋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TP53 검사를 미리 했다면 그 TP53이 있는 경우에서 조금 더 병용요법이 효과가 좋고 TP53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이 ctDNA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잔존에 있는 경우 조금 더 예후가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주째 환자분들의 혈액 검사에서 이런 EGFR 돌연변이가 나오는지 마리포사 연구에서 봤었는데 ctDNA 양성인 경우에는 병원요법을 했었을 때 조금 더 치료 성적이 좋았습니다. 다만 병용요법의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부작용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아미반타맙이라는 약과 리잘티닙이라는 약을 병용을 했었을 때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미반타맙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EGFR도 억제하고 맷도 억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EGFR 억제하면서 생기는 부작용, 맷을 억제하면서 생기는 부작용, 그리고 이 약의 이제 독특한 부작용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병용요법이고요.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단독요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그래프가 더 이제 진한 거는 이제 심하지 않은 정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고 연한 부분은 입원이 필요했던 환자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진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있지만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거를 첫 번째로 가져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단독보다 확실히 병용요법 했을 때 부작용이 좀 더 심하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요. 오른쪽에 다 이제 한글로 다 적어놨습니다. 가장 이제 EGFR 억제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피부 발진이고요. 손톱 주위의 염증, 여드름성 피부염, 그 외에도 구내염, 가려움증 등이 있고 설사를 하게 됩니다. 맷은 특징적으로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말초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 외의 부작용으로는 이 아미반타맙이라는 약이 주입 관련 반응이라고 해서 첫 번째 투여할 당시에 약간 춥고 혈압이 변동이 좀 있고 열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초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주입 관련 반응은 첫 번째 투약하고 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아미반타맙의 이런 독특한 부작용 때문에 처음에는 이틀에 나눠서 맞게 되고 천천히 저희가 용량을 조절해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피 검사를 자주 하거든요. 항암제를 투여할 때 그 이유 중 하나가 AST라는 간 수치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ST, ALT 등의 이제 피 검사 결과로 간 수치가 올라가면 간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간장약을 챙겨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약이 중단이 되거나 사실 입원할 정도는 그렇게 드물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항암제에서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구역부통, 식욕부진, 그리고 아미반타맙의 특징적인 부작용인 저칼슘혈증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을 때 언제 이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0에서 4개월, 5에서 12개월, 그리고 12개월 이상 이렇게 세 그래프로 나눠서 보시면 맨 왼쪽이 제 그래프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작용이 4개월 이내 제일 많이 나타난다. 뒤에 나타나는 것보다 앞단에 나타나기 때문에 부작용 관리는 처음에 나타났을 때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약을, 이 임상 연구를 저희 기관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을 봤었는데 이 약은 의료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즉 피부 발진이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로션을 바르는 그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거지 많이 하시잖아요. 설거지 하기 전에 장갑도 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면 의료진하고 얘기를 해서 약을 좀 일시 중단을 할지 감량을 할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 기관에서는 아미반타맙이라는 약을 투여할 때 반드시 이 리플렛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리플렛이 그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에 대한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첫 번째는 피부 발진이 잘 생기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려움증이 있으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손톱, 발톱 염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이런 베어로만 같은 항생제 연고를 처방해 드립니다. 피부 발진이 두피 발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샴푸를 드리고 샴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이런 두악제, 디플루코 연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같이 섞어서 바르도록 연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귀찮으시겠지만 이런 부작용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약을 오랫동안 중단하지 않고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려울 때 바르는 이 토피솔 연고, 그다음에 오른쪽 피부 보습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건조해지기 때문에 건조할 때 바르는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에 대해서 일반 약국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미바타막을 투여했을 때 이런 부작용 관리가 중요하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연구 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벌써 30분이 지나갔는데 어떡하죠? 계속 하세요. 예, 상관없어요. 네, 한 20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가 좀 많아서요. 두 번째 연구는 플로라2 연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브리소와 이제 항암제를 같이 이제 병용하는 연구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타브리소 쓰고 내성이 생기면 알린타 카보플라틴 항암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연구는 이 알린타 카보플라틴을 앞단에 가져온 거예요. 먼저 바로 쓰도록 같이 병용요법을 했던 거고, 이 연구도 마찬가지로 마리포사랑 치료를 시작하고 내성이 생기는 시점까지를 보는 연구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병용요법의 데이터가 다돈요법보다 훨씬 더 좋고요. 25.5개월 대비 16.7개월로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두 번째 전체 생존율 데이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한 달 전에 전체 생존율 데이터도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타브리소와 항암제를 병용을 했을 때 4년 생존율이 49%로 되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리포사랑 비슷하게 뇌전이의 유무에 따라서 데이터를 보았는데요. 이 오렌지색이 이제 병용요법인데 전체적으로 이 병용요법이 뇌전이 환자에게서도 효과가 보이고 있고 없는 환자에게서도 병용요법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간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TP50성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병용요법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마리포사랑 비슷하게 이제 병용요법을 했었을 때 타브리소 더하기 항암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항암제의 부작용이 조금 달라요. 일반 항암제를 같이 섞었기 때문에 일반 항암제는 부작용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EGFR 억제하는 타브리소와 더불어서 설사, 빈혈, 혈소판 감소증, 호중후 감소증, 그래서 피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앞서 얘기했던 AST, ALT 상승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포사는 앞단에서 여러 가지 아미바타막의 특징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는 항암제 부작용이 조금 더 나타난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더 진한 게 이제 입원할 정도의 이제 증상이 심한 경우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진한 바그래프보다 연한 바그래프가 더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잘 약제를 조절을 하면 큰 문제 없이 투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쓸 수 있는 약을 왜 굳이 이걸 앞단으로 가져오느냐, 이런 궁금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약 쓰고 그 다음에 이 약 쓰고 그 다음에 이 약 써야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치료를 1차 요법을 하고 2차 요법으로 이어지는 환자분들의 비율을 보면 70%밖에 안 됩니다. 약 3분의 1은 치료를 더 이상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좋은 약제가 있으니까 뒤에 쓰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약은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썼을 때 효과가 더 좋은 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보면 모든 환자분들이 2차 요법으로 넘어가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약은 제일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환자분의 컨디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이 치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한 표예요. 1차 치료 후에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하냐, 이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어떤 치료를 사실 먼저 받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시면 타블릿을 썼을 때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약 3차 요법, 그 다음에 타블릿을 더하기 항암제, 밑에는 아미반타막 더하기 랭나자. 예를 들어서 타블릿을 썼으면 그 다음에 후속 치료로는
아미반타마 더하기 항암제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세탁셀이라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쓸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토포토너 디릭시칸이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임상 연구 외에는 쓰진 않고 있고요. 만약에 항암을 앞단에 타블리스로 같이 썼다면 사실은 내성 기전에 따라서 치료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는데 그 내성 기전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세탁셀 항암을 써야 됩니다. 아미반타마 링나제를 썼을 경우에는 일반 항암제인 우리 알린타 카보플라틴이약을 써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세탁셀 라무시루밥을 쓸 수 있고 또는 신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치료를 받았고 그 당시 어떤 연구가 열려져 있고 환자분이 어떤 내성 기전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치료 방향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 환자분이 동일하게 치료받지는 않고 EGFR 돌연변이는 내성 기전에 따라서 치료한다.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약이 다 다르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만 하는 연구인데 잠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카멜리온이라는 연구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궁금증을 좀 가져봤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과연 그 표준요법인 병행요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가? 일부 환자분들은 단독으로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하에 저희는 일단은 링나자로 시작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 액체 생검을 해서 앞서 얘기했듯이 액체 생검에서 혈액에서 EGFR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항암을 추가하거나 또는 추가하지 않았을 때 그런 환자분들의 치료 결과를 보고자 이 연구는 저희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1차 요법으로 타그리소를 투여했을 때가 왼쪽이고요. 오른쪽은 2차 요법으로 타그리소를 투여했을 때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다양하죠. 각각 EGFR 돌연변이는 주황색, 맷의 증폭은 노란색,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른 이제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요. 결론은 이렇게 타그리소를 투여해도 환자마다 다 다양하다. 실제 모르는 경우도 40~5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성 기전은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이렇게 표를 보시면 조직 검사를 해서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C797S 같은 돌연변이가 있으면 4세대 EGFR 표적 치료제를 쓸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맷을 억제하는 약제들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드물게는 다른 돌연변이들이 검출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건 오른쪽에 일부 5%에서 10% 정도는 비소세포 폐암이 소세포 폐암으로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소세포 폐암의 중에서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직 검사가 가능하다면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조직 검사를 이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NGS를 시행해서 내성 기전이 확인된 경우에 따라서 치료를 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고 내성 기전이 있고 그 해당되는 임상 연구가 있으면 진행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가 타그리소를 썼는데 내성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아미반타마 항암제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연구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포사2라는 연구였고 타그리소 내성 후에 아미반타마 항암제를 병행했던 연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무진행 생존 기간이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보다 조금 더 짧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미반타마 더하기 항암제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단독 연구보다 적어도 이제 일반 항암제를 했었을 때보다 아미반타마를 추가하는 것이 무진행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고 우리가 이제 타그리소를 1차 요법을 썼든지 아니면 2차 요법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다 모든 군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EGFR 변이 항암 차수와 상관없이 이 타그리소 내성 이후에는 아미반타마 항암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앞서 얘기했던 부작용과 더불어서 이 아미반타마과 항암제를 병용을 했었을 때는 특징적으로 이제 항암제 부작용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부작용과 큰 차이는 없고요.
볼수 기능 억제가 이제 초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앞단에서 첫 주기에 대부분 나타나고 2, 4주기에는 줄어드는 그런 양상으로 항암제와 아미반탕을 썼을 때 첫 주기에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지 잘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4기 폐암에서 3기, 2기, 1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는 만약에 환자분들이 4기로 진단이 되면 5년 생존율이 10%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환자분들이 약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1기, 2기, 3기 환자분들은 완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1기부터 3기까지 진단되는 환자분들의 비율은 약 6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왜 이제 기존에 수술을 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재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이제 보조 항암 요법을 해요. 우리가 특히 2기, 3기의 경우는 그 항암은 이제 백금기반 화학 요법이라고 해서 두 가지 항암제를 병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5년 생존율이 좋아지는 게 약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 5%가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기는 45%, 2기는 62%, 3기는 76% 정도 재발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EGFR 환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흔하게 재발되는 부위는 41%로 뇌전이가 가장 많고 그 외에 원발, 폐, 뼈, 간 등이 있습니다. 아셔야 될 게 이제 일반 항암제는 뇌로 투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전이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EGFR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30%까지도 뇌전이가 잘 발견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더러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타브리소가 4기에서 효능이 있다는 걸 알고 좀 더 앞단계로 이제 이 완전 절제된 2기, 3기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냥 항암제를 하고 지켜본 환자에 비해서 타브리소를 3년 복용했었을 때 2기, 3A 기 환자까지도 재발률을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는 환자분들은 21.9개월 정도를 지나서 재발하는 반면에 타브리소를 복용했을 때 무병 생존율은 65.8개월로 확인되었습니다. 1B까지 포함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타브리소를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우리가 타브리소를 이렇게 좋은 약이 있기 때문에 타브리소만 복용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 항암을 하고 타브리소를 먹은 사람들도 있었고 항암을 생략을 하고 그냥 타브리소를 먹은 환자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항암을 하든 항암을 하지 않든 타브리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데이터를 보고 항암제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항암을 안 하더라도 반드시 타브리소를 3년 복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이유고요. 다만 이 약은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 왜 하셔야 되는지 알겠죠?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기에서 치료하는 것과 보험이 돼서 타브렛을 먹는 것과 보험이 안 되지만 타브렛을 먹어서 암이 다시 생기지 않는 것은 굉장히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즉 완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먹는 약이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되더라도 반드시 드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지표 전체 생존율 2기, 3기, 1기까지도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약 먹고 언제쯤 재발하죠? 언제 내성이 생긴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증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증상으로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3, 4개월 간격으로 CT 촬영을 하셔야 되고요. 머리 검사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흔한 게 이제 폐로 전이가 되는 거고 그 주변에 중동동 이파절, 그 다음 세 번째로 흔한 게 뇌전이 약 6%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5년 이내에
계속 주치의를 보면서 CT 찍고 재발을 하지 않는지 봐야 되고요. 머리 검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재발을 썼을 때는 폐암 환자들은 모두 머리 MRI를 찍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36개월, 즉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전이 비율을 보는데 이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뇌전이거든요. 보이실까요? 제가 뇌전이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3년이 지나는 시점에 다시 이렇게 또 뇌전이 되는 환자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과연 3년이 충분한가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보고하는 임상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앞서 얘기했던 타브리소 당뇨법이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대부분 그 피부 발진, 조갑주의염, 설사, 기침, 구내염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환자분들이 처음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10명 중 1명은 저 이 치료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한 달 뒤에 보고 이 약 너무 독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 초기에 증상들이 나타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새로 나타나는 증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초기에 잘 조절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초기에는 좀 한두 달 이내 주치 선생님을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부작용이 없는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은 가능하면 3년 동안 꾸준히 복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노라 연구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3기 폐암은 수술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항암 방사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켜봤는데 그래도 재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방사선을 하고 면역항암제를 썼어요. 1년 동안. 그런데 과연 EGFR 돌연변이 환자분들에게서도 이 면역항암제가 도움이 될 건지 얘기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EGFR 돌연변이 환자분들이 면역항암제에 안 듣는다는 건 우리가 4기 폐암에서 이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기 폐암에서 수술적으로 절제가 불가능한 EGFR 돌연변이 환자분들이 일부 면역항암제를 받은 분들도 있고 받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 결과로 명확하게 항암 방사선 치료하고 나면 타블릿으로 복용하는 그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로라 연구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항암 방사선을 하고 지켜보거나 아니면 타블릿을 내성이 생길 때까지 복용했던 연구고요. 무진행 생존 기간을 중점으로 봤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타블릿이고요. 타블릿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다시 재발하는 반면에 타블릿을 먹었을 때 재발하는 시점을 확연히 늦출 수 있다는 것을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병기와 상관없이 EGFR 변이와 상관없이 항암 방사선이 순차적으로 들어갔든 동시에 들어갔든 상관없이 반드시 타블릿을 복용하는 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3기 폐암에서도 뇌로 잘 전이가 되고요. 폐 그리고 간으로 잘 전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방사선 항암하고 마치는 게 아니고 타블릿으로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 약은 사실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3기에서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되죠? 계속 드셔야 됩니다. 이러면 환자분들이 한 달에 200~300만 원을 내고 하기에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수술적으로 절제가 불가능한 환자들에 있어서 타블릿을 복용을 계속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고요. 타블릿 치료 후 나타나는 부작용은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방사선 폐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엑스레이와 CT를 찍어서 폐렴이 생기지 않는지 잘 봐야 되겠고요. 방사선 폐렴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약을 좀 중단을 하고 항생제 치료를 해서 우리가 폐렴이 다시 좋아지면 다시 타블릿을 복용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먼저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좀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개별적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2022년에 오른쪽에 폐암이 생겼고 늑막의 전이 4기였고 2세대 비진프로를 쓰고
배탈, 얼굴 여드름들이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복용하셨지만 2025년에 내성이 생겨서 아마 T7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타그리소를 복용하는 환자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폐암도 있는데 2024년에 유방암 1기를 진단을 받으셨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타그리소 내성후 치료제 개발과 치료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상연고가 굉장히 다양한데 내성 기전에 따라서 치료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임상연구에 참여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임상연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즉 다른 암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의 임상연구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 치료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약을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제 만약에 타블릿을 이제 복용을 했는데 선암이다. 그래서 조직 검사인데 선암이다 하면 일반 항암제인 알리부타 카보플라틴을 투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방사선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저희 기관에서도 중입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중입자는 대부분 1기에 국한되어 있고요. 4기에 우리가 방사선을 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증 완화, 두 번째는 이제 통증 외에도 우리는 이제 암이 기관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증상을 유발합니다. 기침, 가래, 호흡 곤란 그런 목적으로 국소적으로 해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다른 부위는 줄어들고 있는데 걔만 조금 유지가 되고 있거나 커진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방사선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거는 저희가 결정하지는 않고요.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방사선 교수님께서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라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있으면 완화가 되고요. 그 국소적인 병변을 저희가 어떻게든 줄일 수 있다면 조금 더 오랫동안 지금 쓰고 있는 현 약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일부 환자분에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79세 여한이고 폐암, 선암 3기 B였고 올해 5월부터 맥나자를 4개월 복용을 하셨지만 전신 피부 발진, 손저림, 탈모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심해서 3주 전에 타블릿으로 바꿨는데 맥나자 때는 식사를 잘했지만 타블릿 후에 속이 메스꺼웠고 질문은 3주 전 타블릿으로 변경 후 붉었던 피부 발진이 회색으로 변하고 발진이 가라앉았는데 이는 호전인가요? 네, 맞습니다. 피부 발진은 초기에 빨갛게 보여도 간지러운데 회색으로 변했다는 뜻은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약 복용 중 손발 저림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 맥나자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손발 저림입니다. 그래서 손발 저림이 심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는 약제를 권고를 하고 있고 너무 심한 경우는 세 알에서 두 알로 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환자분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타블릿으로 복용을 이미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발 저림이 있는 거는 이거는 이미 약을 끊었는데도 나타나는 거라면 이거는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발 저림 약을 잘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자몽과 기름진 음식만 피하고 있는데 더 피해야 할 음식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한약이나 건강보조제는 저는 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 수치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고 실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아미반타마 맥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항달로 내어놓으셨고 알고 보니까 한약을 많이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항암제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한약이나 건강보조제는 간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주치의랑 상의해서 약제를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특별히 더 피할 건 없는데 그런 보조제 같은 거 좀 주의해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당연히 식사 못하시면 영양제 주사 맞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너무 이제 다양한 영양제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는 명확하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항암 효과가 더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정말 식사 못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영양제를 맞으시고 굳이 꼭 그렇게 맞으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 물어보셨는데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보시면 우리가 저렇게 그래프로 저렇게 나와도 저게 평균값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는지 따라서 연구 결과가 조금씩 다 데이터가 다르잖아요. 일단은 타블릿으로 변경을 해서 부작용이 잘 치료가 됐다면 이어서 유지하고, 만약에 조금씩 커지거나 하면 방사선을 추가하든지 해서 주치의랑 잘 상의해서 치료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랭나자 복용 사례고요. 2024년 3월에 늑막의 전이, 뇌 전이로 폐암 사기를 진단을 받고 EGFR 19번 결손이 있는 환자고 4개월간 랭나자 3알씩 먹다가 허리 아래로 발진이 너무 심해서 2알로 줄여서 먹다가 이제 그 뒤로 흉수가 차고 종양 표주자 검사에서 CA와 C19-9가 상승하고 있어서 내성 조짐이 보이는 경우라고 합니다. 7개월 차 랭나자를 먹었는데 그동안 폐 종양, 뇌 전이, 늑막에 있는 종양들이 모두 크기 변화 없이 그대로라고 하셨는데 16개월째부터 증상이 나타나서 원발 부위가 아프고 등 오른쪽에 담이 들린 것처럼 증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넥나자 2알씩 3개월치 주시고 3개월 뒤에 보자고 하셨는데 넥나자 내성이 생기면 다른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우선은 그 내성 기전은 다양하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 조직 검사를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만이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유전자 돌연변이가 이제 임상 연구로 적합한 이제 돌연변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오늘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열리고 닫히는 임상 연구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때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서 치료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임상 연구가 부적합하다면 결국은 이제 일반 항암제를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50세 남한 EGFR 19번 폐암 사기고 척추뼈 전이가 있었던 환자분이시고 2022년부터 약을 복용하셨는데 지오트립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을 같이 원발암에 하셨고 3년 정도 오랫동안 잘 드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커지는 부위에 있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T790 돌연변이가 나와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원발암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11월에 경과 다시 볼 예정입니다. T790 유전자 변이가 안 나왔네요. 안 나와서 그냥 방사선을 했네요.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방사선을 한 부위에 다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냐? 이제 조직 검사를 다시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척추 쪽도 검사하기가 어려운데 거기를 방사선을 다 눌러버리면 조직 검사 나중에 어디서 하나요? 이 질문인 것 같고요. 혈액 검사가 조직 검사보다 검출 확률이 떨어진다 들어 걱정이 됩니다. 이제 사실 지오트립을 40ml 3년간 복용한 거는 거의 2배 이상 다른 환자분들보다 더 오래 치료를 하신 것 같고요. 보통 10개월 얘기하니까 3년 이상 하신 분 되게 오래 하신 거죠. 방사선을 저는 초반에 한 걸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 유지가 됐던 것 같고, 우선은 조금 커지는 병변에 대해서는 국소 치료를 병행하는 근거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조직 검사는 당연히 방사선 한 부위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성이 생겼을 때는 혈액 검사도 있기 때문에 혈액으로 우리가 T790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EGFR 19번 결손이 있고 지오트립 40ml 복용하는 환자는 임상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 3세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1세대, 2세대 쓰는 환자에 있어서 대부분의 내성 기전이 티치모엠이고 약이 있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임상은 1세대, 2세대를 썼던 환자분들은 3년 임상은 없고 타블릿으로 쓰고 나서 써볼 수 있는 임상 연구들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오늘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크게 좀 말씀하세요. 마이크 좀 아까 말씀하신 거에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4년 8개월 차고 EGFR 19번 TP53 유전자가 이제 나왔는데 NGS랑 해서 지금 표적을 3번을 썼고 알린타 카보로 들어갔는데 면역 반응률 PDL1이 75%인데 그 다음 치료제 혹시 도색탁셀 말고 면역을 쓸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건지 저희도 연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PDL1 수치를 보고 치료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EGFR 환자분들이 아니고요. EGFR ALK 음성인 환자분들이 PDL1이 높은 경우 우리가 써볼 수 있는 게 면역항암제고 면역항암제 병용하기도 하고 단독요법이 되기도 합니다. EGFR 돌연변이 있어서 면역항암제 단독요법은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DL1과 상관없이 PDL1 100%라고 하더라고요. 병용요법을 항암제랑도 했습니다. 근데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면역항암제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면역항암제, 혈관생성 억제제, 알리타 카보 이 4가지를 조합했었을 때에 3세대 표적치료제 실패 이후에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4가지 조합은 다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미 알리타 카보를 쓰셨기 때문에 그 뒤로 면역항암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저는 제 환자분들한테서는 면역항암제를 단독요법으로 EGFR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분한테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상은 연대에서 진행되는 게 있을까요? 알린타 카보 다음에 아니면 도색탁셀로 가게 되나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연구가 계속 열리고 닫히고 반복을 하고 있고 저희도 신약이 한 달에 못해도 2-3번은 계속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방사선을 하면서 하는 임상 연구들도 있고 조직 검사가 필수인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지는 저희가 한번 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이크를 드리고 교수님 저쪽 마이크를 쓰시고. 네, 저요. 이분 마이크 드리세요.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환우이고 EGFR 19번 변이고 원래 1기였는데 1년 만에 재발을 해서 4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병용요법으로 리브리만트랑 랭마자를 맞고 있는데 남편이 지난주에 처음 리브리만트를 투여를 했는데 부작용인지 모르겠으나 19도에 이르는 고열과 두통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응급실에 내원을 했고 CT상으로 어떤 감염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항생제만 처방을 받고 저희가 퇴원을 했는데 혹시 이것이 그 전처치 약을 받으면서 다음 주사 일정을 그대로 진행을 해도 무방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라면 잠깐 멈추고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증상만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열이 나면 좀 다른 원인을 감별하긴 합니다. 감염? 그래서 피검사 배경 수치도 보고요, CRP 수치도 보고요, 엑스레이도 보고 폐렴이 생겼는지도 봅니다. 왜냐면 폐암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폐렴이 잘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감염이 아니다는 근거가 명확하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투약 이후에 주입 관련 반응이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첫 투약 그리고 그 다음번 투약했을 때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큰 걱정되지 않을 것 같아요. 주입 관련 에서는 저희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전처치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을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도 모니터링 굉장히 면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사실 저희는 그냥 타이레놀만 주고 퇴원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질환을 감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건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여쭤보니 제가 맥란자로 내성이 생겨가지고 지금 리브리반트하고 엑셀에 있으려면 같이 쓰고 있는데 리브리반트를 쓰는 반응도 지금 여기 말씀하신 타블릿이랑 같은 식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맥너자를 내성질인데 아미반타마하고 1세대, 2세대를 쓰고 있다고요? 어떻게 쓰세요? 하고 어떤 멜리드 아닌가?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1세대, 2세대라고 하는 거는 EGFR 포지티브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아미반타마 더하기 항암제에 쓰고 있다는 얘기신 거죠? 리브리반트랑 같이 쓰고. 네,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마리포사 2 약입니다. 이 약일 거예요. 뇌뼈 감각이 다 전이된 상태. 네. 그러면 리브리반트를 만약에 제가 여기에 내성이 생기면 이 타블릿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고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하시는 질문이 3세대 맥나사를 쓰고 내성이 생겨서 아미반타마 항암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또 내성이 생기면 타블렛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3세대 쓰고 내성이 생기면 3세대 다시 쓰면 안 됩니다. 맥나사 썼다고 해서 다시 타블렛으로 넘어가시는 거 아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기전을 가진 약제를 다시 투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전이 다른, 우리가 그래서 기전을 내성 기전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암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EGFR로 억제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내성 기전에 따라서 암이 퍼지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전을 찾아서 치료하도록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성이 생긴다면 사실은 이제 임상 연구를 고려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한 분. 아니, 저 뒤에 또 그냥 육성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인데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이게 내성이 생기게 되면은 그 두려움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내성이 생겼을 때 임상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임상 자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환자분께서. 예, 우리 네. 집사람이 그러는데 63세인데 사기 진단을 받았는데 임상 자격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상 자격이 안 되는 게 어떤 지병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방법, 그 자격이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연구를 설계하고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기준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어쨌든 암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병이 있으면 그 지병으로 치료 도중에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를 어쨌든 제대로 이제 우리가 결과를 보려면 결국은 그런 지병이 없는 환자분들을 좀 더 선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빈혈이 너무 심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백혈 수치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간 수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됩니다. 콩팥 기능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다른 감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마다 이제 요구하는 게 좀 있어요. 방사선을 하는 연구면 이 부위에만 방사선이 되고 아니면 이 연구는 반드시 조직 검사가 필요하고 근데 조직 검사가 또 안 되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안 되고 앞서 얘기했듯이 암이 2개 있는 환자분들 그거는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이 연구 결과를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이 암 때문에 안 좋아진 거지 폐암 때문에 안 좋아진 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들이 있고 B형 간염, C형 간염 등의 이제 지표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하나하나씩 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연구마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왜 안 되는지는 정확한 그 사연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상 연구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기 환자들은 타브렛을 먹든 맥나자를 먹든 내성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성이 왔을 때 이제 우리 환자들 우리 이제 소위 얘기하는 거는 신약 임상에 무조건 참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그 병원이 신약 임상을 하지 않는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특히 5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신약 임상을 좀 하지만 그렇지 않는 병원들이 꽤 많은데 그랬을 때 세브란스는 타 병원 환자를 이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게 언제쯤이나 풀릴런지 그거가 제일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신약이 무조건 임상을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가 제일 걱정입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내성이 생겼을 때 그리고 약제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고 병원마다 또 이제 추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방법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신원을 이제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센터가 다양한 환자분들을 봤었는데 최근에 좀 제한을 했었지만 아마 곧 풀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데 그 시기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임상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저는 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특히 이제 임상 아까 조건을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약을 투여하기 전까지 휴약기를 반드시 가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방사선을 했으면 4주 쉬어야 되고 항암을 했으면 3주 쉬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연구마다. 또 기다릴 수 있는 환자가 있고 기다릴 수 없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증상이 너무 심해서. 근데 이제 주치 선생님이 신약을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고 적어도 표준 요법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혹시 이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연구는 우리 기관에서 크게 1상, 2상, 3상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1상은 용량이 정해지지 않았고 약의 효능과 약의 부작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임상에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보여주었지만 아직 사람에게서는 명확한 데이터가 이제 없는 1상이 있고요. 보통은 1상, 2상을 같이 합니다. 1상에서 용량이 결정되면서 2상으로 또 환자를 모집을 하게 되는 거고 2상은 약의 효능을 조금 더 어느 정도 좀 알고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보겠다는 거고 3상은 이제 표준 치료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지표를 좀 삼으셔서 하시고 사실은 EGFR 돌연변이 연구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약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씩 우리 환자분들, 환우분들이 알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동의서를 받을 때 보통 20분 내지 30분 정도 환자분들에게 이 두꺼운 종이를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게 앞단에 이 약이 어떤 약인지는 그래도 한 번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서는 무조건 신약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 환자분들 중에서 그러지 마시고 한 번은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동의 철회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 어느 때는 약은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이라 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선을 갖지 마시고 다 들어보고 동의서 사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렉나서도 그렇고 아니만타마도 그렇고 시작은 다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이 좋은지는 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해보지 않고서 뭘 이렇게 명확하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표준 치료가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일정 때문에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더 그래요? 예, 예. 네네. 이게는 임상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폐암 이후에 진단받은 말고 과거 이력이랑 이게 이제 임상 연구마다 조금 다른데요. 3년 이내, 5년 이내도 있어요. 그 연구의 그 기준을 봐야 돼요. 보통은 한 3년 이내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아까 그 환자분은 유방암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호르몬 치료가 저는 이제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리고
사실 호르몬 양성 이방하면 예후가 좋아요. 좋지만 근데 임산부는 좀 기준이 까다로워서 어쩔 수 없습니다. 추가 질문도 네. 예, 하시죠. 네, 저는 그 보호자인데요. 네. 그 동생이 그 처음 이제 고일 육종암으로 이제 그암 진단을 처음에 받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폐암 유래로 이게 이제 고일 육종암이 변질됐다고. 혹시 제약으로 다니시나요? 예? 아니죠? 어디 다니시죠? 국립암센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정형외과 교수님이랑 폐암 교수님을 두 분 이렇게 진료를 받았었는데 골육종암은 이제 그 치료법이 전절제 말고는 답이 없다고, 전절제밖에 없다고 하셔서 지금 전절제를 하고 이제 그 폐암 관련해서 이제 맥나자랑 백과시주마였나 그거 네. 이렇게 이제 그 치료를 하다가 이제 그 수술 부위가 이제 안 아물어서 백과시주마를 중단하고 이제 맥나자만 먹고 있었는데 그 만약에 이제 아까 임상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골육종암 이런 이력도 이게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는 건데. 네, 그게 진단이 확실히 된 건가요? 골육종암이? 예, 그래서 조직으로 확진이 된 건가요? 뼈 전이가 아닌 골육종암으로 진단이 되었어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이성 병변이면 전이성 병변이라고 우리 해볼 수는 있는데 그 조직학적 확진이 명확하다면 그거는 암 진단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3년 이내 또는 5년 이내 이런 과거력이 있으면 안 되는 연구들이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2년 2월에 3기 한경망부 수술을 했습니다. 암사산 항암 수술 보조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올해 2월에 CJ가 올라가서 폐쇄를 했다가 목이 아래 임파선 저리가 생겨서 5월에 방사선하고 항암을 해서 지금 이번 달에 CJ 검사 예정이 있고요. 12월 1일에 폐 검사 예정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근거리라고 해서 사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타블릿도 처방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은 제가 경제적 어려움은 그 부담 때문에 타블릿도 유사라도 지금이라도 먹으면 좀 나을 수 괜찮은 건지. 암을 언제 진단 받으셨고 언제 21년 12월에 받아서 22년 네. 혹시 머리 2월에 검사, 수술했습니다. 머리 MRI 검사 하셨어요? 예, 머리도 했습니다. 머리 괜찮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국소 변변이라서 방사선을 추가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잔존에 있다면 저는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볼 것 같아요. 이거는 주치의랑 상의를 하셔야 돼요. 타블릿소가 급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되는지 저는 명확한 근거를 잘 못 찾겠어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네, 제 의견이 주치의 의견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폐암 사기 내전이 네. 폐암 사기 내전을 한다는데요. 지금 2달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9월 9일 날 항암 2차를 하게 됐습니다. 9월 9일 날 항암 2차를 하고 9월 30일 날 2차를 하고 이제 또 21일 날 이제 어떤 약을 쓰셨죠? 그러니까 지금 약은 이제 그 카보플라틴, 알리타, 그다음 타블레스가 아니라 뭐죠? 키트로다.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그 항암을 할 때 굉장히 힘들다고들 말씀을 하셔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튼 뭐 1차, 2차 동안에 손발 저림 외에는 그런 큰 부작용이 못 일으켰고요. 잘 때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려요. 그거 말고는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는 항암 부작용이 없으면은 항암약이 잘 안 받는 거다. 잘 받는 거다. 뭐 이제 그런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두 번째는 보편적으로 이제 그 사기 같은 경우는 수술도 안 되고 완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 연장 또는 뭐 증상 완화 이런 목적으로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본적으로 이 표적 치료제가 있으면 첫 번째 표적 치료제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내성이 생기면 표준 항암으로 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의 경우로 이제 그 제가 있는 표적 치료제가 저는 EGFR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먼저 표준 항암을 하고 그 다음에 표준 항암에서 내성이 생기면은 표적 치료제가 들어가는 그런 스텝이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께서 어디서 검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EGFR 앓크 음성인 환자분들만 면역 항암제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검사를 다 하셨을 겁니다. 대학병원에 하셨다고 하면. 그래서 환자분은 표준 치료를 하고 표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환자분은 면역 항암제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썼던 거고 유전자 검사를 정밀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red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NGS를 하지 않고서는 알기가 어려워요. 하지 않았다면 하는 걸 권고를 드리고요. 이미 확보된 기준으로 나가셔도 되고요. 지금 치료 반응이 있으시면 혈액 NGS를 하더라도 검출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비싼 검사를 지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과 관련된 그 치료 효능에 대해서는 약이 효과가 좋다는 게 꼭 부작용이 많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환자분은 제가 봤을 땐 비교적 젊고 그렇기 때문에 골수 기능이 적합하기 때문에 잘 버티신 것 같고요. 뇌 정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골수 정의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백혈구치가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 없이 잘 하셨을 것 같아요. 땀이 나는 거는 특히 저녁에 나는 거는 암과 관련된 증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진단 전에 또는 진단 비슷한 시점에 땀을 많이 흘리셨을 것 같고요. 그 증상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암이 크기가 줄면 차차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미국으로 혈액을 보내서 하는 검사 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허투 유전자가 나왔거든요. 이게 헐트 유전자도 되게 중요한 게 증폭인지 돌연변인지가 중요합니다. 폐암은 증폭은 의미가 없고요. 물론 약이 있긴 합니다만 돌연변이에 좀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있어야 됩니다. 유방암이랑 좀 달라요. 혹시 증폭일까요? 아니면 돌연변이? 이제 저는 이제 인상을 하다 보니 사실은 이제 제가 교수님께 21일 날 진료를 보게 됐고요. 오늘 이제 그 PET-CT랑 MRI 찍거든요. 확인을 좀 해볼게요. 원래 교수님 진료는 아닌데 네. 이게 이제 좀 바뀌어서 21일 날 아마 진료를 보게 될 거라서. 네. 기억해두겠습니다. 네.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주에. 네. 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 줄 알고 지금 잠깐 당황했어요. 마스크를 쓰셔도 제가 기억을 못한 건지 살짝 걱정을 했는데 다행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들리나요? 네. 저는 지금 타깃을 장기 복용하고 있거든요. 내성 환자고. 근데 보통 이렇게 제가 좀 표적 치료제가 잘 맞는 편이어서 지오트립 후에도 타그리스를 먹고 있는데 이게 장기 복용하게 되면은 내성이 올 확률이 좀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효과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연구가 있긴 있어서 보긴 봤는데 그게 근거가 있는 건지 어차피 내성은 언젠간 오겠지만 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먹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좀 내성 올 확률이 줄어드는 몇 개월 드셨어요? 지금 7년 차. 근데 지금 CT나 머리 MRI를 찍었을 때 병변이 남아있나요? 남아있어요. 어디 저는 있어요? 변이 뇌는 없어졌고요. 지금 양폐가 있어요. 좀 조금씩. 뿌려져 있는. 조금만요. 큰 것도 있고 3cm 정도. 사실 7년 드셨으면 거의 뭐 기적에 가까운 네, 맞아요. 상황이고요. 그게 1차 요법이 아니고 2차 요법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오래 하는 거는 정말 다른 환우분들한테는 정말 희망의 그런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확률이 줄어들 거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7년 정도 되면 약을 안 드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타블렛 효과가 매우 좋은 거고요. 뇌로 전이된 것도 줄어든 이유가 타블렛으로 복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하셨기 때문에 걱정하라는 얘기는 안 할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약을 끊거나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고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치료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데이터를 환자분한테 적용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확률? 이 과연 환자분들한테 어느 정도 중요할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확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숫자에 대해서 차라리 그 시간에 즐거운 일을 많이 하시고 일상생활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겁나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그 맥나자를 아까 말씀드린 17개월 먹고 있는데 처음부터 뇌전이가 있다고 해서 그걸 제가 받아가지고 그 AI도 것 같아요. 뭐 뇌 다발성 전이라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교수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제가 뇌성이 생겼다고 전원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뇌에 뭐 지금 뭐 한 1mm 정도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암인지 아니 암 저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그걸 띄어내서 검사를 할 수도 없고. 근데 지금 17개월째 똑같다 하거든요. 네.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폐에 있는 원바람도 1.9cm였는데 그것도 똑같다고 그러고요. 단지 흉수 차는 거하고 종양 포지자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 그거는 또 뭐 그거는 내성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내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의미 있게 병변이 커져 있어야 됩니다. 또는 새로 생겨야 되고. 근데 이제 왜 맥나자의 내성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냐면요. 맥나자를 끊는 순간 매우 빠르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흉수 찬 거, 그리고 CA 수치가 올라가서 약을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제일 좋은 약은 제일 먼저 쓰고요. 그 뒤에 있는 약은 맥나자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약을 지금 바꾸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CA 수치를 많이 믿는 분들도 있고 의료진들도 있는데 우리가 약을 바꾸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커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허용할 수 없는 독성이 있었을 때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아마 주치 선생님께서 그냥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복용하는 게 복용하지 않는 것보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고 이게 확 커지는 시점이 생겼을 때 약을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그 조그만 거를 뇌전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라면 그게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영상 검사가 정말 이게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다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포 단위까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애매해요. 그 뜻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3개월 정도로 이제 CT나 MRI 찍어보면서 볼 것 같아요. 그 병변을 내가 무조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뇌 자체가 수술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애매한 경우에는 신경외과에서 지켜보고 추적 관찰하기도 합니다. 거기가 다시 커지거나 더 진해 보였을 때는 아 이게 좀 내 전이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을 때 그 부위는 감마 나이프라고 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희 언니가 그 사기 뇌전이 뇌에 0.9cm가 있어서 이제 감마 나이프를 곧 할 거거든요. 네. 그거 하고 나면은 효과가 좋은 거예요? 당연히 좋죠. 괜찮을까요? 네. 딱 하나 바꿔요. 그리고 다른 데 장기 뭐 전이는 없고 네. 그 임파절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그냥 맥나자를 먹는 환자분도 있어서 뇌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잔존의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같이 감안을 해주면 치료 성적이 더 좋아요. 물론 직접적으로 막 비교한 연구는 없지만 후용적인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소 치료는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뒤에 계신 분 아까부터 질문하고 싶으셨는데 네.
그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동생이 렉나자를 먹고 이제 많이 호전이 돼서 이제 엄청 많이 좋아졌는데 최근에 이제 팔에 통증이 좀 있다고 해서 이제 그 정형외과 진료를 보면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재발 소견을 받아서 지금 이제 조직 검사한다고 지금 다시 입원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 됐으면 이게 다음 근데 냉나서 몇 개월 드셨죠? 1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가 골육종암이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지 아닌지 지금 명확하지 않네요. 근데 그 정형외과 교수님 말로는 이게 아마 골육종암 자체로 이게 그 폐암에서 유래된 거기 때문에 이게 폐암이 재발이 된다면 폐암이 재발됐을 확률이 자연히 90%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거는 그럼 진짜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고 이게 폐암에서 기원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특정 마커를 나가요. 그런 것들이 영상학적 검사와 더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조직 검사를 하시는 걸 보거든요. 그럼 다음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게 정말 재발된 거면 약을 아예 이제 렉나자 말고 다른 치료법으로 이어가게.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어떻게 여쭙는 게 만약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새 세브란스나 이런 대형 병원들이 이제 임상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동생이 지금 국립암센터에서 이제 항암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전원을 받아주시는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수님 받으시나요? 네? 한번 받도록 할게요. 그러면 질문 더 이상 없으시면 마무리.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는 보호자인데 저희 엄마가 그 8월달에 폐암 수술하셨거든요. 이제 발동이 선 19번 결승이 나왔고, 근데 뇌에 전이가 있어서 이제 타브리스로 복용하실 건데 그 감마나이프 전에 타브리스로 먼저 복용을 하는 게 맞을까? 지금 4개 있다. 그 수술을 한 지 며칠 정도 되셨어요? 저 8월달에 했어요. 네, 드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진단 당시에 머리에 없었어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수술 전날 찍었는데 있었어요. 내가 이게 나왔었어요. 근데 다른 데는 없어요, 뇌 말고는? 없어요. 그럼 일단 타블릿을 단독으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감마나이프도 같이 해볼 수는 있지만 근데 타블릿을 먹으면 보통 좋아지거든요. 조금 기다려 볼 여지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개수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긴 한데 저희가 그 조직 검사가 안 돼서 수술을 해서 아예 하역을 절제를 아예 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수술 못하는 자기 환자보다 혹시 예후가 조금 더 좋을까요? 그런 연구 결과가 직접적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폐암 사기는 수술적으로 절제를 잘 안 해요. 완치는 좀.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어쨌든 조직 검사는 안 되지만 수술로 완전히 다 도려냈지만 뇌에는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혈액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내용 같다는 얘기예요. 일부 수술을 고집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난 진짜 다 떼내겠다. 그게 진짜 가능한 환자분들이 드물게는 있거든요. 후양적으로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데 전형적 연구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타블소를 복용하면 오랫동안 약을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감마나이프까지 하면 저는 굳이 병원에 뭐 설명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아까 교수님 이 아까 처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삼성면인데 삼성에서는 저를 삼성 3기라고 했는데 교수님은 4기로 인정해 주신 거네요. 근데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기록 진짜 가져와 봐야 돼요. 환자분이 얘기한 거랑 기록이랑 좀 봐요. 어느 부위에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주치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얘기가 제 얘기가 무조건 그분 얘기랑 이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정말 진료실에서 저랑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Q&A가 아니고 위험해요. 되게 일치감목 아래 임파선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렇지만 저라면 신중하게 저는 CT랑 펫을 보고, 왜냐면 아무리 환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도 제가 믿는 거는 기록입니다. 영상학적 소견이야. 그거를 보고 저는 판단을 할 겁니다. 네,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 끝까지 답변 잘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